안녕하세요. 법제화 실천 장애인복지법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여러 서비스법들 앞에서 많이 다뤘잖아요. 아동복지법이라든지, 노인복지법이라든지, 또 한부모 그 가족 지원법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다 다뤘는데요. 그 중에 절대로 무게가 가볍지는 않아요. 이게 81년도에 무슨 법이었는지 기억나요? 심신장애자복지법인데 그것이 전면 개정되면서 신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어요.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제가 세세하게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PPT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좀 필요한 내용들만 그 큰 틀을 그리는 정도에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그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하지만 PPT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히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랄게요. 자, 이렇게 이제 기출이 가끔 나오는데요. 매회 나온다고도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또 그렇다고 너무 또 드물게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누가 장애인복지법의 대상자가 되는가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종합계획이라는 거, 또 실태조사라는 거, 3년, 5년 뒤바뀌었죠. 이거는 이제 거의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피해 장애인 누가 설치 운영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그 서비스 어떤 장애인 거주 시설이 있죠. 그 시설의 최저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또 누구인가라는 것을 묻는 거였어요. 그래서 답은 자, 난민법 제2조 2호에 따른 난민 인정자는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 보통은 난민으로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소득이 또 소득에 제한이 있었죠.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걸로 뒤에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20회에 나왔었어요. 이 정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이후에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개요 안에는 뭐 목적, 기본 이념, 또 국민의 책임, 국가와 또 지자체, 그리고 또 국민의 책임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은 뭐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일단 후천적인 장애인이 대부분인 상황에서는 이를 예방하는 거, 그리고 또 의료와 교육, 직업재활 이런 것들이 장애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들이 자립생활할 수 있도록 수당 지급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한 거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에게 분리된 어떤 환경이 제공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언급되어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본 이념에는 이제 아까 얘기한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 통합. 자, 우리가 이 사회 통합이라는 거는 한번 얘기가 나왔었던 적이 있는 걸 기억할 거예요. 그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서 다문화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회 통합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했었던 프랑스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런 기본 이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제 완전한 사회 참여 또 평등을 통한 사회 통합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더군다나 이제 차별 금지라든지 그런 것들은 모든 영역에서 차별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많은 영역에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을 금지하도록 규정을 해 놓은 거죠. 그리고 계속되는 기본 이념으로 장애인의 권리, 그리고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밖의 분야에서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특히 더 약자에 해당하는 여성장애인, 그리고 중증장애인들은 이들에 맞는 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하고 지자체, 그리고 국민, 이렇게 책임은 세 주체를 언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또 장애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자립을 지원하고
또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고, 자, 이러한 이제 어떤 책임을 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여성장애인,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그 주체로 언급되어 있는 것을 좀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31조에는 이제 실태조사가 나오는데, 실태조사 3년마다 있는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제 매 3년마다 지금 했던 것들이 나와 있어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것을 보고하고 있어서 제가 거기서 캡처해서 가져왔는데요. 이제 가장 최근에 2023년도에 그 등록 장애인이 264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 2023년도 인구가 5,132만 대체적으로 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장애 인구는 한 5% 정도라고 우리가 계산이 된다면 5% 조금 넘는 걸로 계산이 되는데, 이 장애 그 비율은 어,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장애로 인정되는 범위가 선진국이 되면서 점점 넓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비율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겠죠. 아직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더 확대돼야 될 부분이 많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복지 부분이 아직 부족하다는 얘기를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아직 그 예산이라는 것이 그만큼 제한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그만큼 걷어야 되겠죠. 더 많이 해주려면. 그러나 그만큼 충분한 세금을 걷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복지의 어떤 혜택이, 그리고 또 복지의 어떤 책임이나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은 모자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차차 확대해 가도록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이 이제 어떤 책임을 지어야 하는가? 그리고 장애인의 날, 이거 기억하기 싫겠지만 여러분들이 워낙 뭐 장애인의 날을 기억하기 싫은 게 아니라 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의 날, 4월 20일, 또 장애 주간 이런 것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장애인 정책의 종합계획은 또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되고, 그건 당연히 큰 틀의 내용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가 그동안 여러 그 주체를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누가 그것을 하는 주체인가에 대한 감이 어느 정도 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계획에 포함돼야 될 내용은 이러이러한 뭐 경제, 복지, 우리가 복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들이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안전, 교육, 사회 참여, 기타 이런 내용들이 권익과 복지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또 수립을 해야 되겠죠. 자, 그것이 이제 5년마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고, 그리고 종합계획의 그 사업계획은 매년 수립 시행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5년, 3년, 실태조사 3년, 그리고 또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는 거의 동일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것도 예외 없이 그것이 동일한 거를 좀 볼 수가 있고, 또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 정책이라는 거를 조정하는 위원회라는 것이 이제 국무총리 소속 하에 그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쭉 읽어보면 장애인에 관한 큰 틀에 관한 것을 정하는 것이 주로 정책조정위원회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또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냥 뭐 한번 휘리릭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장애인의 종류하고 등록.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등록해야 등록 장애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과 그것을 취소하는 것, 우리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혜택이 그 등록이 돼야 되고 그것이 이제 인정이 돼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내가 어느 정도의 그 장애를 갖고 있지만 그것이 등록돼야 되고, 또 그것이 끝났을 때 어떻게 취소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장애인의 정의와 종류 살펴볼게요. 장애인의 정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서 오랫동안 또 상당한 일상생활의 제약을, 사회생활을 제약을 받는 자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총 15종이 그 장애인복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좀 산만하게 여러 가지가 붙어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은 1982년도
이제 시행 당시에는 5개 그 종류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정신박약자라고도 심지어는 표현을 했었죠. 그랬던 것을 명칭이 바뀌고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늘어나면서 지금 현재의 15종이 되었죠. 물론 그 안에 이제 그 더 확대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명칭이나 그 내용적인 부분들은 계속 바뀌고 있죠. 그 중에 어느 장애가 가장 많을까요? 보면 여기에 이제 비율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2023년도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2년도 등록장애인 현황에 대해서 보고한 결과에 의하면 43.7%가 지체장애, 그리고 청각장애, 시각, 뇌병변, 지적, 신장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은 지체장애, 상당 부분은 지금 지체장애인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장애인 등록은 자, 제가 A라고 표현을 했어요. 너무 이게 길어가지고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이들은 전부 A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등록을 할 때는 A에게 등록을 해야 되고요. 장애인 등록증을 내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동차에 이런 표시가 붙어 있는 걸 좀 볼 수 있잖아요. 장애인 복지카드에 이제 장애인 등록증에 준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증을 받은 사람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또 양도되어 못하는 거 당연하고요.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 표시 안 되고요. 자, 그리고 그것을 정밀검사할 수 있는 것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바르게 등록이 돼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속여서 등록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주차 표시가 있는데 장애인이 안 내리고 또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내리기도 하고 그럴 때는 뭔가 속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신체 장애인, 그 지체 장애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오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변의 사례를 보면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내리는 사람들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 때문에 등록이나 취소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재외동포하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쓴 건데 외국인 등록증이라는 것과 국내 거소 신고증, 국내 거소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 가족 중에서도 국내 거소신고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외국에서, 이제 한국에서 자라다가 해외에서 시민권을 받고, 다시 이제 국내 신고를, 이렇게 거주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거는 뭐 재외동포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체류 자격 중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 자, 모든 사람의 거소증 가진 사람 전부가 아니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주권이 있고, 영주권이라는 거는 그 계속 거주할 권리를 주는 거고, 시민권이라는 건 이제 그냥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근데 영주권, 시민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결혼 이민자, 난민 인정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우리가 그 문제 풀었을 때 난민 인정자에 대해서 나왔었잖아요. 바로 여기에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뭐 예산고려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얘기. 자, 그래서 재외동포나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그 공공부조에서는 좀 제한적으로 봤던 그런 사실인 거죠. 하지만 그들도 어, 일상생활에 현저하게 그 제한을 받았을 때는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대신 우리나라의 상당 부분 거주하는 사람들,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것들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취소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돼요. 누가 A라고 했어요. 아까 A는 누구였는지 기억을 하세요. 시장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이게 이제 A라고 했죠. 이제 이후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제가 너무 길어서 페이지가 그래서 좀 줄이느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사망한 경우, 맞지 않게 된 경우, 정의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또 진단명령에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 취소한 경우 당연히 장애인 등록을 취소해야 되겠죠.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한 사람에게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누가 이것에 권한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는 부분이었고요. 자, 그리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이들의 이제 서비스에 대한 수급 자격, 양, 내용, 결정에 필요한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또 복지 서비스에 대한 이제 장애인 등록 및 취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 지원 사업에는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 이러한 또 장애인 방문 상담, 또 서비스 신청의 대행, 그리고 복지 서비스 제공의 계획 수립 지원, 또 시설과의 연계, 자, 이러한 것들을 지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되고, 또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관계 기관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어요. 자, 장애인 복지 시설이나 자, 장애인 복지 시설은 법상에 나와 있는 얘기지만 장애인 발달 지원 센터는 타 법이 있어요. 장애인 복지법 말고 타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장애인 복지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국가하고 지자체는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장애인 지원 사업에는 이러한 영역들이 존재한다는 거 한번 눈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 관리, 우리가 사례 관리를 할 때는 정부에서만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관협력이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 장애가 변동된 장애인에 대한 정보 제공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 시설 및 시설 장애인 복지 조치 및 시설에 대한 얘기 이제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 복지 조치를 할 것인가, 그리고 시설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시설이라는 건 장애인 복지 시설이라는 거는 또 뭐 신고인가 허가인가 뭐 또 이런 것들 인가인가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따져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가 20페이지인데 아직 뒤에 81페이지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총 페이지가 81페이지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빨리 스킵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 정책. 자, 기본 정책은 기본적으로 장애인이 복지 조치를 받아야 되는 것들. 우리가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방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장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우리가 장애라는 것이 그 본인의 불편도 있고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또 부모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뭐 후천적인 장애인이 대부분인 경우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예방하는 것 그리고 의료와 재활 그리고 사회 적응 재활 치료를 마치고 나서는 사회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노인과 아동과는 다르게 이제 그 중간의 연령 물론 노인이 상당수의 그 장애인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초반까지는 재활 치료를 마치고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다르게 의료재활, 뭐 사회적응 훈련과 같은 얘기들이 뭐 의료와 재활은 있을 수 있으나 사회적응 훈련은 좀 장애인에게 국한된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교육, 장애인들을 연령이나 능력, 장애 종류에 따라서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강구해야겠죠. 그러나 주변에 혹시 장애인 친구 혹은 장애인을 키우는 부모를 본 사람이 있다면 우리나라 참 상당히 교육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참 많지 않은 것 너무 안타까운 사례들을 많이 보죠. 하지만 이제 교육 기본 정책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직업 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여기 대표적으로 시각장애인하고 청각장애, 시청각장애인 같은 경우 정보에 접근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장애가 없는 경우에는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이들이 이런 그 기구를 이용해야만 접근할 수 있을 때에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이제 여기에 하고 있죠. 그리고 편의시설, 그리고 안전대책도 강구를 해야 되고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공공시설하고 또 대중교통 같은 것이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장애인이 됐던 어떤 형태의 어떤 종류의 장애를 갖고 있어도 그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되는 것. 아마 장애인 복지론을 들은 친구들은
볼 수도 많이 들었을 수도 있고 이제 이 강의는 장애인 복지론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제가 스킵하고 지나갈게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인식 개선, 또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 우리가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면 이들의 어떤 그 목소리가 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이 지금처럼 많아지는 것 때문에 결국은 노인의 힘이 이렇게 많아지는 건데 장애인이 선거권을 통해서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보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욱더 제한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편의를 제공하는 거라든지 또 주택 보급, 문화환경 정비, 또 문화체육, 대표적으로 관광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는 것이 이제 설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인복지법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런 기관들 한번 눈여겨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제적인 부담의 경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용료를 감면한다든지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서 세제를 좀 준다든지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강구해야 되고 장애인 가족이 뭐 가족 휴식 지원이라든지 장애인 가족에 대한 사례 관리를 지원한다든지 장애인 가족이 어떤 갖고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수립 시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장애인 복지 상담원.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그 복지 실책이었다면, 복지 조치였다면, 이제 여기에는 장애인 복지 상담원으로 장애인 상담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해야 되는가인데,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 이제 지방 공무원으로 임용해서 이제 이들을 장애인 복지의 상담원으로 이제 임용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상담원의 직무는 이제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제 상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 그 어려울 얘기는 없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재활 상담에 대한 조치, 이제 계속 그런 얘기들이 이어지죠. 검진이나 재활 상담을 이제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교육이나 그 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거에 관한 정보도 좀 제한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재활 상담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경제적인 재활의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산후조리 도우미를 지원한다든지 자녀교육비를 지원한다든지 또 자금을 대여하고 그리고 또 생업을 지원하는 것. 자, 여기 여러분들이 매점이나 자동 판매기 그리고 또 담배 소매인 또 국내 우표 판매업 자 이런 것들이 다 누군가의 이제 권한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아무나 이렇게 이거는 좀 손쉽게 다 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이기 때문에 특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배 소매인 이제 우편 법령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이제 생업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자립훈련비, 생산품 구매, 고용 촉진 및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 자, 우리가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들을 사회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재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공공시설 우선 이용한다든지 또 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유상, 무상 대여 이런 것들을 해주면 아무래도 조금 더 사회경제적으로 재활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장애수당. 자, 장애수당은 이제 더 붙는 거죠. 장애이기 때문에 받는 거죠. 노인수당, 아동수당 이런 것처럼 단지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장애수당은 지급할 수 있는 거지 지급해야 되는 건 아닌데 단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가 있었죠. 그 대상자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에게는 또 다른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거 꼭 기억하고요. 장애 정도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고 이제 방해 거부 기피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겠죠. 국가에서.
자, 그리고 장애 아동수당. 자, 18세 미만이어야 되고, 장애인으로 등록해야 되고, 또, 네, 좀 오자가 났네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장애로 인해서 추가적 비용 보전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장애 아동수당도 지급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보호수당. 자, 보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자, 보호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는가? 또 자녀 교육비 및 장애수당의 지급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동수당과 보호수당을 환수할 때는 어떨 때 부정한 방법으로 또 급여를 받게 된 사유가 소멸한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 전부 혹은 일부를 환수해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수급계좌를 정해놓고 그걸로 우리가 그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립생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거는 그래도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국가와 그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관한 자립이라는 거는 스스로 쓴다는 거잖아요. 자립생활을 위해서 활동지원사의 파견이나 등 활동보조 서비스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의 제공이나 기타 편의시설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이들이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활동 지원 급여를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장애 동료 간 상담을 격려하고 이게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제 아무래도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 가장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상담을 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장애 동료 간 상담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 이제 복지시설에 대해서 나왔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노인 복지시설, 아동 복지시설, 이런 것들은 종류나 뭐 그 내용을 조금 구별해 놓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장애인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에 한 4가지 정도의 얘기가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이용을 통해서 기능 회복, 사회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가, 또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는가, 또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했는가, 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는가, 이런 기준이 어떻게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장애인 복지 시설을 이용할 때는 이렇게 이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장애인 복지 시설의 종류, 아무래도 중요하지 않을 수 없겠죠.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한다는 거예요. 거주, 요양,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생활시설이에요. 거주하는 시설이겠죠. 지역사회 재활시설, 재활이라는 건 이제 다시 산다는 건데, 다시 우리가 어떤 곳에 거주하다가도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일상으로. 그래서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 치료, 훈련하거나 사회활동 참여 등을 지원하는 시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자립생활 지원 시설, 또 이건 아까 얘기했으니까 지나갈게요. 자,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특별히 이제 일반 작업 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그런 장애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비슷한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장애인으로 등록장애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일상생활에 현저한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건데, 일반 작업 환경보다는 이제 장애인에게 특별히 이제 마련된 작업 환경 이런 데서 하는 시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봤던 시설일 거예요. 그래서 직업재활시설, 그 다음에 의료재활시설, 기타, 자,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 아동 쉼터, 이제 이거는 학대에 대한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한 얘기이겠죠. 생산품 시설, 이런 것들이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설치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국가와 지자체는 설치할 수 있는데, 그 외의 자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시설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여러 그 장애인 복지 시설에 너무 문턱을 높이게 되면 그것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턱을 좀 낮춘 거죠. 그리고 신고한 자는 지체 없이 시설 운영을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가 중단이나 재개 다시 한다는 거고요. 시설 폐지할 때는 이제 다음의 조치, 이러이러한 조치를 다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장애인복지 시설의 설치 운영에 지체 없이 시설 운영을 시작하되 서비스 최저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저 기준을 마련해야 되고요. 시설 운영자는 최저 기준 이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의무를 가져요. 그래서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마련하고, 그리고 시설 운영자가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마련하면 이제 낮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재개하려고 할 때, 다시 하려고 할 때는 이러한 사유를 다음의 조치를 모두 하고 나서 뭐 중단 사유가 이제 없어졌다든지 안정적으로 운영했다든지 기타 그런 것들이 다 되고 나서 이제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른 법률, 여러 법률들 앞에서도 나왔었던 그런 법률들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그 여러 법들이 발달장애인 지원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법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법에서 이제 제공하는 것들은 이 법의 적용은 좀 제한하는 거죠. 그리고 비용의 부담 같은 경우는 이런 비용들은 예산 범위 안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 실시 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도 부과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뭐 동일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의 취업 제한. 자, 우리가 학대나 성범죄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취업 제한 기간은 그렇지만 10년을 초과하지는 못하고,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취업 제한이 될 수 있도록 했고요. 특히 이제 취업 제한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굉장히 자세히 써놨는데요. 그래서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또 취업 제한 명령 앞에 취업을 제한하는 그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위반한 경우에는 장애인 관련 기관의 폐쇄를 요구해야 되고, 또 그 명령을 위반해서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사람이 있으면 해임 요구해야 되고, 자, 그렇게 이제 강력하게 지금 취업을 제한한 것을 요구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노인학대와 아동학대 때 좀 얘기를 했었지만, 장애인에 대해서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 뭐 다를 것은 없지만 그 내용은 조금 약간은 다르죠. 그래서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학대나 성범죄 알게 된 경우에는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자, 우리가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우리가 아동보호 전문기관,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그런 옹호기관이 있고요. 그리고 신고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우리가 앞에서 그 얘기는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 학대의 신고 의무와 절차에 대한 얘기이고요. 그리고 뭐 장애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고 의무자에게 또 안내해야 되는 것, 예방하고 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후부터는 조금 속도를 내서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34분이 지났는데 페이지가 상당히 많이 남아서 좀 빨리 스킵할게요. 자, 그리고 불이익 조치에 대한 금지, 그리고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게 다음에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자, 누구든지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응급조치에 대한 부분. 장애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그 장애인인권옹호기관의 직원이나 경찰관은
지체 없이 학대 현장에 출동해야 되고,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즉시 여기에 이러이러한 곳을 시설에 해당하는 곳에 인도하여야 한다. 인도하여야 된다. 강행조항이죠. 그래서 장애인 피호 쉼터라든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의료기관 다 이제 그것과 관련된 어떤 기관들이잖아요. 해당되는 기관들에 다 이제 인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응급조치 의무, 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는 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고 업무 방해를 해서는 안 되고 국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적극 협조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보조인 선임해야 되고요. 자, 쭉 여기 읽어보면 상담원, 또 변호사, 보조인이 될 수 있는데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 이걸 해야 되는 것은 역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법원의 허가를 또 받아야 되는 게 있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네, 그 정도 하면 좋을 것 같고 금지행위는 우리가 장애인 학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성희롱, 성폭력, 폭행이나 상해, 그래서 노동을 강요하는 거 이거는 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동하고 노인하고 꼭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구걸, 감금, 체포, 정서적 학대, 그 다음에 이제 준 물건을 그 목적에 사용하는 거, 고개시키는 행위. 자, 노인복지하고 다른 부분이 고개라고 했죠. 그 다음에 장애인 학대에 대해서 예방하고 그 방지할 의무를 누가 가져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이라고 했죠. 중앙하고 또 지역 의료기관, 그 옹호기관을 설치하는 것, 그것들을 이제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기관에서 주로 이런 장애인 학대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이 기관에서는 주로 우리가 아동과 장애인, 노인 학대일 때 살펴봤던 그 내용들이 여기에도 동일하게 지원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모자르다면 이렇게 멈춰놓고 한번 쭉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피해 장애인 쉼터라고 했죠. 피해 장애인, 그 학대에 대한 피해, 어떤 성적인 피해 혹은 뭐 경제적인 피해도 마찬가지고 방임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어떤 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장애 아동의 임시 보호를 위해서 피해 장애 아동 쉼터를 운영할 수 있다. 학대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요. 자, 그리고 감독. 이렇게 소속 공무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 부분도 이제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설을 개선, 사업을 정지, 폐쇄할 때는 어떨 때 폐쇄하는가, 시설의 개선, 정지, 교체를 명할 때 다음 시설에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자,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장애인 복지 실시 기관이라는 거는 사회복지 그 사업법에 의한 시설이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준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설립허가가 취소될 때, 왜 우리가 이제 설립허가가 취소될 때 이걸 이제 폐쇄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 또 앞에서 우리가 사회복지 사업법 할 때 조금 다뤘던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 최저 기준을 또 마련했고 그것을 유지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실시기관의 경우에는 그 장애인 복지 실시기관의 경우에는 그러나 그 기준을 유지하지 못해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장애인 복지 단체 보호 육성 또 뭐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거 장애인 보조기구 또 의지, 생활용품,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보조기구에 관한 것, 그리고 장애인 복지 전문 인력으로서 우리가 이런 다양한 우리가 담당하는 거는 좀 아니지만 좀 특수한 영역이죠. 의지 보조기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 상담사,
수어 통역사, 점역 교정사 이런 이제 뭐 이런 인력들을 훈련하는데 노력해야 된다. 또 수급자의 권리 보호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여기 이제 페이지가 사실 많이 남아 있지만 뒷부분은 문제와 그리고 또 수급자 권리 보호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살펴볼 부분도 있고 조금 스킵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는 금품은 압류하지 못하고 예금에 관해서는 압류할 수 없고 이의 신청 할 수 있고요. 60일 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고 또 비밀 누설 알게 된 거는 발설하는 거는 누설하는 거는 금지이고 그런데 이제 벌칙에서 굉장히 세게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그 벌칙에 나오는 형량에 비해서 굉장히 센 걸 볼 수 있죠.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경우, 자, 그런 경우 10년 이하 1억 원 이하. 굉장히 센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장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 자, 잘 보세요. 7년 이하 7천만 원. 굉장히 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7년이라고 하고 7천만 원 하면 좀 감이 없는데 이거 굉장히 센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형량이 그렇게 많이 높지를 않아요. 그래서 외국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선진국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에 어떤 형량을 보면은 깜짝 놀라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저 정도, 행동한 걸로, 저 정도 형량을 받는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좀 이렇게 그렇게 놀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에 특히 이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 다음으로 넘겨가 보면은 자, 장애인에게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5년 5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금융정보 누설한 거 굉장히 업무 수행 중에 직원에게 폭행, 협박, 위계 이거 굉장히 센 거예요. 그래서 유기, 의식주, 방임 또 이런 경우 자 얼마나 이제 형량을 하는가 자 여기에 참고로 제가 이제 그렇게 써놨는데 아까 거는 7년이었고 우리가 폭행을 가한 거는 요 설명만 하고 거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폭행이나 자 폭행은 사람 신체에 대해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고 상해는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장애가 아니라 자, 그렇다면은 아까 폭행은 지금 5년이었고 상해는 7년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상해가 더 무겁다는 거잖아요. 자, 폭행은 예를 들면 얼굴에다 물 뿌렸어요. 그러면 그 신체가 장해를 입진 않았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나에게 힘을 가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폭행은 근데 상해는 다쳤어요. 내가 그걸로 인해서 뭔가 쳤어요. 폭행이 친 게 폭행이긴 하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다치기까지 했다. 그러면은 그건 상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해가 더 높은 걸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7년 7천만 원 엄청난 벌이죠. 자, 그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구별을 조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태까지 나왔던 벌들 중에 굉장히 세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년이야 3천만 원, 2년이야 또 이렇게 2천만 원. 외우기 쉽게 딱딱 떨어지게 되어 있네요.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여기는 그냥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알도록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다른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또 1천만 원이야. 장애 학대를 한 경우인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낮은 형량을 가졌는가 라는 부분이고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영리를 행한 자, 등록증 사용한 사람, 설치, 권익조치. 자, 이러한 것들이 1년 이하의 징역이고 또 벌금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조금 그 벌칙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때로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사실 벌칙 내는 거는 조금 반칙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그래도 그게 나왔던 이유가 다 있어요. 우리가 정말 세세하게 막 변호사들도 모르는 판사들도 모르는 그런 부분까지 외우라는 뜻이 아니고 그게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런 벌금들이 계속되고 있고 500만 원 이하 또 과태료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이게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혹시 법이 바뀌었다면 여러분들 그거는 나중에 또 그 시험 볼 때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장애인복지법 비교를 해보면서 이제 수정된 부분들은 조금 수정하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이제 있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 청문. 청문은 이제 들을 청이잖아요. 들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치를 하려면은 반드시 이제 청문을 해야 된다는 거,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학대에 대한 설명으로 문제 이제 기출 19회에 나왔던 거, 그 학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우리가 장애인, 아동, 노인복지법 이렇게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에 관한 것만은 아니었지만 한번 문제를 영상을 멈춰보고 한번 들어보면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은 나하고 다. 경제적 착취 왜 포함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포함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일부러 조금 강조를 했는데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해서 설치한 법이 아닌 것은, 설립한 것이 아닌 것은 장애인, 발달장애인에 관한 지원은 별도의 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나머지는 지금 다, 아까 이렇게 제가 조금 강조하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그 17회 비교적 최근에 이제 나온 그 문제인데, 그래서 벌칙에 대한 게 나왔단 말이에요. 폭행을 가했어요. 자, 폭행. 상해하고 다르다 그랬죠. 자, 그러면 혹시 기억이 나나요? 자, 5년, 그리고 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요 정도, 뭐, 나중에 기억할 수 있을까요? 자, 요 정도 해서 장애인복지법은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굉장히 서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킵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좀 1시간 안에 그 소화하기가 굉장히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틀만 여러분들한테 알려준다고 했지만 자세하게는 사실 설명 못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머지 세세하게 공부하는 거는 좀 여러분의 몫으로 넘기도록 할게요. 자, 수업 듣느라고 너무 수고 많았고요. 그러면 또 다음 수업에서 보도록 할게요. 마치겠습니다.